안녕하세요. 이해광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수험생들의 수능이 있는데 지난 11월 5일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압승, 완승을 거둔 후 현재까지 한 진행상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후 트럼프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로 부상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구촌 모든 사람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당선이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차기 행정부가 구체화되고 그래서 향후 세계 정세가 트럼프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앞으로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헤쳐나갈 것인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13일 날 바이든과 트럼프 간에 공식 회동이 있었습니다. 관례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당선 축하를 하고 평화적이고 원만한 정권 교체에 협조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정치 세계는 매우 험난하다. 그런데 오늘의 이 자리는 매우 만남이 좋고 감사하다. 정권 교체에 협력해 주길 바란다. 평화적인 정권을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을 보여줬죠. 근데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제 바이든이 이동하는 과정에 한 기자가 당신은 아직도 트럼프가 미국의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자 바이든은 그냥 점점점 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그와 수요일에 만나기로 했다.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참 약간의 그 여운이 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전황, 정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약간의 과장을 덧붙였겠죠.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은 하루 만에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권좌에 복귀한 다음에 과연 그의 말대로 미국의 확실한 국제 주도권 하에서 중동 정세가 안정될 것인가 하는 여부가 이제 핵심 관건 사안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대통령은 트럼프와 지금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정부도 이제 대놓고 떠나가는 바이든보다는 들어오는 부상하는 트럼프와 우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긴밀히 공동 보조하기로 하면서 이런 변화된 분위기에서 앞으로 이란과 예멘 내 후티 반군 그리고 이라크 내 친이란 과격 시아파 레바논 내 헤즈볼라 그리고 팔레스타인 내 하마스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연 전쟁 쪽으로 선호하는 방향을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정도 선에서 멈출 것인가 주목되고 있고요. 아울러 이란과 이제 중국, 러시아 간의 각각의 관계가 있습니다. 조약이나 그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거는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 그거겠죠. 에너지. 근데 그런 걸로 이제 형성된 협조 관계가 이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푸틴이 이제 트럼프와 연락을 했죠. 명목은 이제 당선 축하 전화였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당선된 다음에 그러고서 이 전화에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이상 벌이지 마라, 확전하지 말라, 뭐로 했는데 과연 트럼프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푸틴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게 주목이 되고 있으면서 향후 중동과 우크라이나 상황을 통해서 트럼프의 영향력, 미국의 파워에 입각한 외교력이 어떻게 먹혀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직간접적으로 평가를 가능한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힘의 우위에 기초한 트럼프 외교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끈 사람 중에 하나는 일론 머스크인데요. 한 2천억 지원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도 하고 생명의 위험도 이제 무릅쓰면서 했다고 본인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게 또 맞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배팅이 큰 만큼 그 리워즈 보상도 커가지고 머스크의 재산이 현재 350빌리언 US 달러로 포브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 환율을 1,400원대로 하면 거의 막 500조에 육박합니다. 이거는 뭐 세계 제2의 부자를 상당히 앞서는 게임이 안 되는 차이로 앞서는 그런 거부 중에 거부인데요. 모스크와 비벡 라스맘이라고 이 사람도 젊은 축인데 4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 축인데 지난 공화당 경선에서 나와서 결국 사퇴를 했죠, 중도에. 근데 두 사람이 DOG,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위원회 수장을 맡는데 아마 머스크가 메이저 헤드고 비백이 아마 데피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의 효율화 슬림화, 예산 절감, 조직 개혁 이런 거를 좀 담당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선거 운동 중에 계속 방만한 연방 정부 조직을 개혁하고 감축하고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강조한 것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현실화시키는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벡 라우스맘에 의하면은 2026년 7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독립선언 250년 기념 때에는 미국이 새로운 연방 정부를 가지고 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그런 스케줄, 타임 테이블도 좀 만들어서 발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둘씩 이제 캐비넷이 좀 채워지고 있는데요. 마이크 월스 플로리다 출신 하원 의원이 1974년생인데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국가안보보좌관에 좀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중동 정세에 아주 깊숙이 개입할 것 같고요. 약간 좀 보수 과격적으로 좀 성향을 좀 보이고 있는 사람이고요.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 의원이 지난 대선 경선 때 트럼프와 이제 경선에서 맞붙었지만 리틀 트럼프라는 별명을 갈 정도로 트럼프와는 약간의 케미가 어느 정도는 이제 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1971년생입니다. 그래서 국무장관에 좀 전격 발탁이 됐습니다. 상원 공화당 다수당이 됐죠. 그래서 이제 상원 지도자 원내대표 좀 되겠습니다. 3인이 경합하는데 스캇, 듀운, 코닌 3인이 경합했는데 지금 보니까 존 튠이 승리를 했네요. 그래서 존 튠이 상원의 공화당 대표가 되면서 상원에서 앞으로 상원은 트럼프의 공약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그렇게 좀 공언을 좀 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장관 임명인데요. 핏 헤그세티라고 퍽신스 앵커입니다. 80년생으로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군 쪽으로 밀리터리 쪽으로 나가서 한 영관급 정도로 퇴역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폭스뉴스에서 활기 있게 이제 트럼프를 방어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좀 했는데 폭스뉴스는 아마 이번 대선에서 수은갑에 공헌을 했습니다. 해리스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약점을 좀 강조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래서 아마 논공 행상적인 성격이 크다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80년생이 국방장관이라면은 뭐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미국의 파워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폭스뉴스는 그래서 아주 대선 후 이렇게 자신들의 앵커 중에서 국방장관도 임명되니까 아주 활력 있고 생기가 있고 뭔가 좀 기대하는 분위기가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맷 게츠 전 상원의원이었는데 역시 플로리다 출신입니다. 어토니 제너럴 검찰총장에 낙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플로리다 출신이 중용이 되는 모습인데 이건 아마 트럼프의 겨울 백악관이라고도 불리죠. 사저가 대사저가 플로리다에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주요 기업인들도 연이어 트럼프와 줄을 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려고 베이조스 아마존의 창시자죠. 베이조스는 11월 8일 트럼프 X에 최초로 팔로워로 등록을 하고 축하를 했습니다. 오픈 AI의 울트먼 그리고 애플의 팀 쿡도 트럼프 승리를 축하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좀 관심 있는 건 구글과 메타인데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쪽보다는 해리스 쪽에 좀 치중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선거 자금을.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을까? 그런 점이 처리가 될까? 그런 점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네 번에 휩싸였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죠. 과격파 민주당 원로 상원 의원인데 민주당 내부 문제, 고액 기부자 문제, 뭐 그런 문제, 모순되는 민주당의 구조의 문제를 내리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것 같은데 이미 뭐 사태는 다 이제 끝났고 사후 약방경인데 어쨌든 민주당에 대해서 좀 불만,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나갔다. 그렇게 너무 과격하게 나갔다. 그런 뜻 같습니다. 이상적으로 나갔다. 전기차, 기타, 원유, 채굴 문제, 셰일가스 문제, 어쨌든 그렇게 나가서 반성하는 목소리, 후회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낸시 펠로시, 오바마, 해리스 3인방은 사실상 미국 정계에서는 이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영향력이 쇠퇴해서 실질적으로는 퇴출되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더 이상 유권자들이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영향력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민주당은 현재 쉽게 언론들은 얘기할 때 방향타가 없고 미래가 없고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 충격에 휩싸여 있다. 그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전통 민주당을 이제 수습을 하고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을 맡든지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두 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의원이 좀 70년생인데 거론되고 있는데 낸시 펠로시 후임으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랑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50년생인데 이 사람 둘이 아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재판 진행 과정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하나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비서실장이죠. 치프 오브 스태프의 마크 메도우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선거 결과 전부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이 혐의로 한 트럼프를 포함해서 19명 정도가 지금 연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크 메도우즈가 이거는 정치적인 성격으로 연방법원에서 다뤄진다. 주 법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 면책이 돼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 재판 관련해서 대통령으로서 면책이 이제
될 것 같고요. 또 뉴욕 법원은 또 트럼프의 여성 입막음동 제공으로 기소 법적인 문제가 된 거를 이제 면책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마크 멜로즈는 그 정치인 뭐 대통령이 아니니까 면책이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약간 좀 좀 안 되는 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는 면책을 받고 돼야 된다는 게 트럼프 변호인단의 당연한 변론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관점을 볼 때는 단기간에 현재 미국 정계에서 선거 이후에 복수, 보복, 사정 정국이라는 용어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수많은 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적인 허들, 민현사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겨내서 이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 최고의 대통령이 되는 게 최고의 복수다.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슬로건 비슷한 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이제 결정권을 쥔 트럼프가 과연 자신이 당한 그 사정 정국에 대해서 맺힌 그런 감정들을 복수, 보복, 사정 정국이란 그런 용어로 좀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트럼프와 미국 정치 수준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